작은 서점. 어서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입주작가, 소설가 찬설란입니다. 오늘 제 방에 놀러온 손님은 소설가 박상영 작가님입니다. 박상영 작가님은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후보에 오르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으셨는데요.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상영 작가님이 이번에 미스터리 소설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는데요.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제목도 강렬하지 않나요? 박상영 작가님, 어서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다니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일단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게 오늘 일단 저희가 나눌 책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직 출간이 되기 전이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출간이 된 책이겠지만. 맞아요. 이제 방송 시점으로 따지자면은 이틀 된, 책이 나온 지 이틀 된 그런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신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이 자리가 그러면 책에 대한 첫 얘기를 하는 행사일 수도 있나요? 실제로 첫 얘기예요. 지금 한 번도 이 책을 누군가에게 읽혀본 적이 없고 네. 이제 관계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첫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와중이에요. 너무 이 영광의 자리를 함께해서 기쁘고요. 일단은 저희 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내 책장 1열이라고 부르는 질문인데요. 네네. 최근에 박상영 작가님의 책장 혹은 제일 앞에 있는 책, 요즘 가장 손길이 많이 가는 책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그 은희경 작가님의 시간의 감촉이라는 최근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자매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네. 이 자매 중에서 동생이 암 수술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일상의 잔잔한 파문들을 다루는 장편 소설이고요. 너무 좋아서 들고 오게 됐어요. 네, 그 혹시 보셨던 구절 중에 기억 남는 구절이 있으시면 한 구절만 좀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덱스를 엄청 많이 붙여놨잖아요. 네.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진짜 좋은 점이 그냥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내가 삶에 느끼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정수랄까 진리랄까 이런 것들을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마다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가 얼마만인지 모른다. 사람은 역시 쉬어야 고개를 들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고개를 드니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의 주변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좌표가 읽히는 것이다. 경서는 그동안 하루하루를 지겹도록 애써서 살아나야 했던 이유가 자신의 복잡한 생각에도 원인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는다. 네, 뭐 이런 문장들. 네. 이 문장을 딱 들으니까 원래 좀 본인이 가장 와닿는 구절이 그 시기에 가장 좋게 오잖아요. 맞아요. 내 상황에 맞을 때. 작가님 요즘에 발등에 불 많이 떨어지셨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네. 지금 활활 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소설 원고를 넘긴 지 꽤 됐고 사실 출간이 될 때는 작가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더 손쓸 도리는 없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간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급하게 원고 교정을 봤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불과 며칠 전까지 제가 원고 마지막 교를 봤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인쇄소에 걸어놓고 오는 길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또 제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8월 19일부터 또 미국에 네. 레지던시를 가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이제 또 프로모션을 다 해야 되니까 아이고, 네.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8월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제가 10월 말까지 있으니까 11월에 한국에 오는 거죠. 아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해외 저도 한 독일에 한 달 정도 이제 체류를 하면서 글을 써봤는데 해외에 가면 일단 그 해방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뭔가 한국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창작에 조금 더 집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또 한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잡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뭐랄까 해외에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일들이 맞아요. 있죠.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히 저희에게 생활비가 되어주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글 쓰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서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긴 해요. 그럼 가면은 새로운 소설을 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새 소설 제목도 말 안 했는데 새 네. 소설 그 다음 소설을 말씀드리려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여름 복숭아 파티라는 네. 그 장편 소설 네. 이제 완전 일상에 발닿아 있는 장편 소설을 연재할 계획이에요. 미국에 연재로 가서. 가나요, 이번에는? 네네, 온라인 연재를 할 것 같고요. 제가 그 상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특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분이 없을 때에도 제가 1차원이 되고 싶어를 읽고 그 덕심을 못 이겨서 새벽에 대뜸 DM을 보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안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구구절절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뭔가 작가님의 장편은 물론 이번 소설도 그렇지만 전 특히 인물한테 확 마음이 뺏길 때 그 책장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 해가 진짜 그랬어요. 특히나 책이 제가 먼저 이제 PDF 파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이 박상영 장편의 맛. 저는 항상 작가님이 장편을 쓰기를 바라는 팬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네. 저희가 친분이 정말 아예 없을 때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천개의 파랑이라는 작품을 너무 재밌게 읽었고 주변 작가들도 얘기를 많이 해서 궁금해하던 찰나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1차원이 되고 싶어 저 스스로도 제가 제 스스로의 최애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작품을 좀 들고 와주시는 독자분들을 뵐 때마다 통했다는 느낌 같은 게 있고 뭔가 이 사람 소설 좀 볼 줄 안다. 약간 저 혼자서 바로미터. 예. 아싸, 저 소설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작품 물론 다 감사하지만 재밌게 봤죠. 그렇지만 1차원이 되고 싶어를 최애로 꼽아주시면 유달리 맞아요. 유난히 마음이 가는 혹시 소설이 그런 있어요. 작품이 있나요? 저는 이끼숲이 약간 그래요. 이끼숲 너무 좋죠. 네, 그 이끼숲을 좋다고 하실 때 이분 나와 그 어떤 덕후의 그 주파수가 맞다 그렇죠. 이 느낌이 있어요. 농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뭔가 그 느낌이 사실은 천설란 작가님의 본질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또 다음 신작을 얘기하기는 너무 죄송하지만 다음 신작은 느낌이 그런 느낌인가요? 뭔가 제목에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맞습니다. 다음 신작 같은 경우에는 제희라는 저의 그 영화로 나왔죠. 대도시 사랑법에 나온 제희의 스피노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학 시절 2010년대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대학 시절의 어떤 슬픔과 기쁨을 담은 작품이 될 예정이고요. 반면에 이번에 나온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년대에 태어나서 그 2020년대까지 살아온 여성의 70년의 삶을 통째로 다뤘잖아요. 이거는 일단 제가 먼저 이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먼저 읽을 때 느낀 게 정말 소설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가짜 소설가였나? 지금까지는 뭐랄까 물론 너무 재미있었지만 이 정말 짐작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 읽는데 그래서 이게 작가님이 어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한테 차곡차곡 쌓아왔던 내공을 다 푼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소설이지 이런 느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0년 차가 됐잖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또 이 책이 7번째 책이고 6번째 책과 6권의 책과 또 한 편의 장편 드라마까지 쓰면서 사실 원고 분량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을 썼고 그러면서 주로 제가 써왔던 게 이제 동시대의 어떤 삶 그리고 제 또래가 느끼는 어떤 기쁨과 슬픔 같은 것들을 주로 다뤄왔다면은
작가로서 아직 척추 건강이 네. 정정할 네. 때 뭔가 길고 굵고 뭔가 이런 내가 모르는 세상의 어떤 얘기를 쓰고 싶다. 이런 모험하는 마음이요. 맞아요. 예, 그거를 6권 책을 쓰고 나니까 비로소 생기더라고요. 저는 네네. 사실 평생 네. 저와 저의 주변의 어떤 얘기들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종류의 욕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사실은 윤동주라는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네. 캐릭터였던 거죠. 예. 그럼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봐야겠어요. 네네. 네, 일단 여러분 여기는 작은 서점 작가의 방이고요.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그리고 소설가 박상영 작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작가님이 어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결을 이어가자면 2022년 부커상 국제 후보 부분에 이제 오르시고 국제 더블린 문학상과 메디치상 후보에도 오르면서 정말 활발하게 한국 소설을 해외에 알리고 계시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하여로부터 4년, 그리고 장편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 이후 5년 만에 나온 신작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느끼는 박상영 작가님은 사랑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사랑이라든지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쓰는데 이번 책은 조금 더 사건과 미스터리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읽으면 이게 왜 찾아가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주인공을 따라 움직이는 얘기인데 일단 이 제목부터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라는 이제 강렬한 제목이 시작되는데 소설을 쓸 때 제목을 먼저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쓰다 보니 제목이 먼저 찾아오게 되었나요? 원래 제목은 사실 연재할 때 당시에도 초고를 쓸 때 네. 요정의 세계라는 그 챕터 2의 제목을 네. 소설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게 그 안에 등장하는 공간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쓰다 보니까 이 동주라는 캐릭터의 대사 중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네. 나는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아에 불과했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 소설의 어떤 핵심 정서와 욕망을 관통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편집자님과 이제 논의 끝에 이것을 제목으로 둬야 되겠다라고 후에 좀 많이 원고를 쓰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렇게 나가게 됐죠. 제목은 진짜 훨씬 강렬해서 너무 그 딱 소설에 뭔가를 한 번에 응축시키는 제목이네요. 네. 그럼 일단 이 이야기를 아직 출간 전이니까 짧게 저희 그 다독이들 분들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굳이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굳이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 화자 처음 그 주동 인물은 네. 자이니치 30대 여성인 마츠노 하나라는 여성입니다. 마츠노 하나의 엄마인 마츠노 사치코가 그 항구 도시에서 도시락 가게를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엄마 도시락 가게 지금 불이 났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병원에 찾아가 봐라라고 전화가 오는 거죠.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엄마는 이제 다 탄 채로 숨이 넘어가고 있고 그 엄마가 유언으로 남긴 게 한국에 있는 세일백화점 땡땡 회장을 찾아가 그 사람한테서 모든 비밀을 다 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죽는 거예요. 미스터리의 정수로 가셨네요. 네, 일단 한 명 죽여야지. 사실 장편은 한번 죽고 나야지. 일단 한번 죽어야지 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인이자 한국인인 하나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첫 시작부터 누군가의 죽음이 그리고 그가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을 풀어나가는데 계속 사건이 확장되잖아요. 맞습니다. 찾아야 했던 인물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익숙하게 느꼈던 뭔가가 다 낯설어지는 그 완벽한 그런 이야기의 흐름 때문에 정말 작가님이 미스터리를 진짜 잘 쓰시는구나를 한번 느꼈는데 너무 감사해요. 공부 많이 하셨죠?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진짜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작주의를 한 작가가 사실 에거서 크리스티예요. 제 초등학교 때 그 전집 80권을 다 읽었던 경험이 있었고 너무 좋아해요. 추리소설과 미스터리 소설들을 워낙 좋아했었고 특히 뭐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들도 다 따라 읽었었고 이번에 이 본격적으로 역사 시대물 미스터리물을 쓰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 원래 재밌게 읽었던 책들도 꺼내서 구성도 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떡밥을 던지고 또 어떻게 네네. 회수를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한번 짜보고 이러면서 진짜 처음 습작했을 때로 다시 돌아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장르 소설이 좀 신기한 게 특히나 미스터리 추리 이 음. 부분은 우리가 어떤 클리셰라고 말하는 그 굵직한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를 또 무시하거나 너무 비틀면 안 돼. 이게 장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 클리셰가 생기는데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따라가야 재밌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읽은 독자들은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제 네. 생각에는 작가님도 결국에는 작가이기 이전의 미스터리의 독자였고 그걸 즐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에 자연스럽게 체화가 이미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런 치고 빠지기죠. 그런 떡밥을 툭 던지는 거. 그리고 되게 어느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회수하는 거. 이런 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얼마만큼 이 장르를 즐겼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탔느냐에 따라서 툭툭 나오는데 이게 툭툭 던져지는 걸 보면서 아, 이 작가님은 진짜 원래도 좋아하셨구나를 느껴졌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원래 이제 제가 사랑 이야기나 인물의 감정선으로서의 상영 작가님은 잘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런 미스터리 장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에 팬이었고 제 작가님이 또 좋아해 주신 저의 일체형이 네. 되고 싶어서 사실은 데드바디로 시작하는 스릴러잖아요. 네. 처음에 현재 시점에서 화자가 막 내가 살던 고향의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됐대 하고 딱 시작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왔었고 워낙에 관심도 많았었는데 그냥 진짜 변신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제가 아닌 다른 작가가 되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욕망이 맨 먼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뭐 이제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또 연재 제의도 오고 또 이런 또 장르 문학 전문으로 다루는 출판사에서 제의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아귀가 맞아 떨어지듯이 아, 지금 내가 이거를 쓸 땐가 보다. 원래부터도 미스터리를 좋아했었고 이런 거 좀 잘 써보고 싶었는데 변신도 하고 싶고 마침 이제 10년차 근처 와가고 모든 것들이 이유가 네네. 타당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이 그 작가의 말에도 썼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 이런 회사를 경영하고 좀 이제 경제사 혹은 이런 야사 같은 것에 능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다가 이런 종류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빛나는 발전의 이면에 이런 어떤 이런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실 다른 분들은 많이 아셨을 텐데 저는 워낙에 이런 역사에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를 소설로 쓰면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나에게도 좀 다른 차원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겠다 싶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은 게요.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나를 확 변신시키고 싶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는 원래 기본적으로 좀 잘 질리는 존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지겨워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너무 많은데 네. 문제는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그냥 나예요. 다 똑같대. 사람들도 다 똑같대. 근데 결국에 이 책도 그냥 박상혁이긴 해요. 그렇긴 해요. 네. 인정해요. 그치만 좀 시작을 화려하게 했다. 아, 그럼요. 화려하게. 살짝 색조를 바꿔봤다. 아, 그럼요. 그럼요. 메이크업을 했을 뿐 나다. 네. 근데 그래서 독자들이 더 좋아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 제가 봤던 어떤 인터뷰에서 그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버리려는 아이러니,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감정을 쓰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작가님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도 좀 달라지셨나요? 비슷한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사랑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간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 가족의 혹은 뭐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쁜 일들도 많이 있고 배척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그런 모순이 결국에는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전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고 나서 더더욱 역시 확고해졌어요. 네. 사랑 때문에 사람 미친다. 예. 그리고 이 소설은 되게 배경 자체가 한국의 어떤 비극적인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런 현대 경제사와 재벌 구도까지 이어지는 이제 배경인데 약간 신기하게도 저도 최근에 그 어느 한
잠깐의 이야기로 한국의 그 역사를 좀 다루는 파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전문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이 배경을 건드리기가 두렵거든요. 맞아요. 너무나도 자명한 어떤 일들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완고한 시각도 있고 새로운 해석이나 덧붙이는 해석들이 가기에는 살짝 두려워지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소재를 소설 속에 과감하게 끌어들일 수 있었던 어떤 끌림이라던가 이유가 있으셨나요? 뭘 몰라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역덕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설프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우리 개별자들에게, 우리 보통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 사건들을 사실 실제로 저도 뭐 어릴 적에 이제 IMF 때 집도 망해보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그냥 한 줄로 나오는 네, 대목이잖아요. IMF 구제금융회에 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다. 근데 그것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깊이 느꼈는지를 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캐릭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좀 터치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작가님이 되게 진짜 똑똑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라고 느꼈던 게 그렇게 거대하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인물에 집중을 하면 그냥 한 사람의 삶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보는 것들은 결국에 그 1인의 시선으로 편집된 세상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원래도 이제 인물에 집중하는 글들을 잘 쓰시긴 하셨지만 이번에는 좀 더 미스터리함을 섞으면서 되게 많은 사건과 사실들을 소설에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 사치코, 윤동주까지 모두 각자의 삶이 너무 치열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글을 쓸 때 혹시 가장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인물이 있으신가요? 역시나 윤동주죠. 그렇죠. 네, 윤동주가 이 소설의 핵심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사치코가 네. 찾아가라고 했던 백화점 회장의 이름이 바로 윤동주이고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네. 모든 사건의 어떤 주동자이자 결국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입체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악인으로 보기도 그렇고 네. 선인으로 보기도 그렇고 둘 다죠. 사실은 악인이기도 하고 선인이기도 하고 네, 그거에 대한 해석도 너무 궁금해요. 독자분들이 어떻게 이 인물을 보실까? 그게 사실 이제 소설의 중심 인물을 마냥 나쁜 사람으로 만들긴 좀 어렵잖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마음을 좀 써야지 독자들이 이입을 할 수 있고 또 긴 서사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인물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쁜 일을 저지를 때도 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공들여 썼거나 엄청나게 많이 고쳤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근데 작가님 글 쓰실 때 많이 고치세요? 네. 저 정말 많이 고쳐요. 쓰는 과정에서 많이 고쳐요? 네. 그럼 어떠세요? 저는 일단 쫙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완고를? 네. 오. 거의 수정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엔요? 보내요. 편집부에? 네. 네.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면 그때 고쳐요. 근데 그럼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고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제가 한 몇 번 해봤더니 저는 오히려 중간중간에 끊고 고치면 이야기가 뚝뚝 끊기면서 고칠 부분이 많아지는데 몰입해서 쫙 쓰면은 편집부에서도 약간 애매하는 것 같아요. 약간 끊기가 애매한데라는 느낌의 피드백이 와요. 많이 고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무지막지하게 고쳐요. 엄청 많이 고쳐요. 예. 그래서 이 소설도 원래 결말이 이 버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고 그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제가 또 그 소설계 몇 안 되는 친구 많은 작가 아닙니까? 네. 천 작가님도 저희 친구시고, 근데 맞아요. 제 친구가 많은 편이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뭐 부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작가의 방에 오는 손님들이 제 친구의 전부입니다. 너무
또 금싸라기 저를 빼고 모두가 너무 금싸라기 분들이신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설 잘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네. 여러모로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이거 좀 안 나오는데 싶으면 새로 쓰기도 하고 네. 예, 또 고치기도 많이 고치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좋은 부분은 사실은 네. 원래 이 1인칭 시점이었어요. 오, 네. 근데 원래 제 절친한 이제 전 편집자이자 지금 저의 동료 네. 어떤 친구인 그 한 친구가 시점을 3인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해결편에서 원래는 거기서만 3인칭이었어요. 네. 그때 그 범인이 왜 일을 했는지를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네. 그것과 앞부분이 조금 동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그 건조하고 간결하게 치고 갈수록 더 매력이 있는 소설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인칭, 1인칭인 이유가 전혀 없다. 내면은 최대한 배제하고 쭉쭉 나가라라고 얘기해줬는데 딱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편집자이시네요. 맞아요. 네. 아주 뛰어난 편집자고 네. 그분이.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 부분을 딱 긁어준 거예요. 그래서 1인칭으로 바꾸는 순간 너무 쉬웠어. 왜냐면은 나를 하나로만 바꾸면 돼요. 나는 네, 어디에 네, 갔다를 네. 하나는 어디로 네, 갔다로 네.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찾아 바꾸기만 해도 돼. 감정 좀 다 빼고. 아 그렇죠. 뭐 그냥 뭐 느낀 것만 몇 개 빼고 네. 막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치고 나니까 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너무 좋다. 네. 네, 그거를 거의 사실은 완고를 낸 다음에 그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다 고쳤어요. 3일 만에. 근데 고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희열 모먼트. 네. 좋다. 근데 작가님도 있으시군요. 저도 글을 쓰다가 뭔가 아닌데 뭔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이 알아요.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못 낸다는 게 있어. 예. 그땐 더 못 쓰고 그냥 냅두게 되거나 버리거나 혹은 맞아요. 정말 이렇게 그 눈맑은 편집자님에 의해서 재탄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맞아요. 한데 이런 게 다들 있군요. 저도 사실 이 소설을 못 낼 뻔했어요. 네네. 저 몇 번이고 계약 해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안 써본 장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작가님도 이제 여러 장르 네. 도전해 보셨으니까 네.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쓰던 우리가 써오던 어떤 관성만으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고, 맞아요. 예, 그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그냥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놔버린 적도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이제 옆 사람들의 어떤 조언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저 방금 이 말이 너무 힘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지금 쓰는 거 말고 이전에 한 1300매 정도의 분량의 장편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썼는데 문득 이 이야기가 그게 딱 온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뭔가 재미가 없다. 근데 뭐가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편집자님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뭔가 제가 이 작가님의 신작을 읽었을 때는 그냥 정말 재미있게 쓰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저랑 비슷했다면 저도 뭔가 이겨내고 쓰면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이 작가 또 재밌게 썼네라는 느낌을 낼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재밌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또 쓰는 중간에 또 과도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소설이 맞아요. 재미없어지기도 해요. 여러 번 나에게. 보니까 나한테는 이게 새롭지가 않으니까 재미가 맞아요. 없긴 하죠. 예. 그러면 혹시 이 작품을 쓰면서 작가님은 스스로 내가 이런 소설도 쓸 수 있구나 혹은 나 이제 이전의 박성영이 아니다 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나요? 마지막에 복수를 완료하면서 어떤 복수의 대상에게 주인공들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사를 쓰는 순간 그 막 전화했어요, 친구한테. 네. 내가 방금 이런 대사를 썼다? 네. 나 진짜 찢었다 이러면서. 근데 걔는 그게 장면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막 새벽이었어 심지어 어쩌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 1000매 분량의 소설을 썼구나. 그게 처음부터 목적이었어요? 그 장면을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 대사는 이제 그날 나온 거죠. 예,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썼을 때 진짜 카타르시스가 말도 못하죠, 사실. 저도 있어요. 예. 저도 가끔 그런 장면을 쓸 때 어떤 소설 어떤 장면이에요? 일단 저는 청기의파랑 마지막 장면을 쓸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완결 쪽의 어떤 장면들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그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다가 그 문장을 썼을 때 어떤 느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헤맬지언정 길을 잃지 않고 왔구나. 이게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장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억지로 갔을 때 전율이 안 오잖아요. 억지로 왔다는 느낌이 나니까. 그렇죠. 쌓여야지 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 너무 기쁘셨겠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마 독자분들이 읽으실 때도 너무 당연하게 느낄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딱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어요. 그럼 단 하나 마음속에 남겼으면 하는 감정이나 질문이 있을까요? 있어요. 진짜 재밌었다. 아, 하나밖에 없다. 진짜 재밌었다. 이거 진짜 18,800원 깝한다.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럼요. 맞아요. 어떤 사랑이나 뭔가를 논한다기보다는 그냥 정신없이 읽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쵸. 진짜 재밌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간이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까지 해주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혹시 작가님은 독자에게 들었던 어떤 감상이나 피드백 중에 그러니까 재밌었다를 다들 막 다르게 표현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것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로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어떤 퀴어들의 삶을 다루는 작품을 많이 썼으니까 내 얘기 같았다. 그리고 이건 내 얘기고 누군가 이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피드백들이 너무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죠. 감사함으로. 주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재밌었다의 표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아직 신생한 거예요. 2시간마다 이제 깨는. 그래서 하루 종일 육아를 했는데 책을 읽느라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건 진짜 최상급의 어떤 재미네요. 그런 재미들이 있는데 너무 재밌네요. 역시 작가님이랑 수다를 떠는 게. 그럼 이쯤에서 박서영 작가님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이 소설을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의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영 작가님의 추천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트와일라이트 존 들으셨습니다.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설란이고요. 오늘은 소설가 박서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요. 지금은 데뷔 10주년이 되는 박서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번 작품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장편이기도 하는데 10년의 세월이 어떠셨나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제 인생을 그 신인상 당선 전화를 받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때 20대 후반이었죠. 28살 그때의 나이였고 뭔가 내 세상에 내 마이크 하나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내 목소리를 못 들어주고 관심도 없는데 이제 너 얘기해도 돼라고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했었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도 좀 그랬어요. 너무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매일매일 꿈 같아요. 작가님은 이전에도 계속 소설을 쓰셨나요? 작가가 되기 전에도? 저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제가 주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첫 직장이 잡지사 그 에디터였었고 여러 뭐 광고회사 기획자도 하면서 이런 글밥을 먹지만은 내 글이 아닌 걸 쓰면서 오는 어떤 그런 괴로움 때문에 이제 그 문예창작과 대학원을 가게 됐고 소설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왜 땡톡 들어가 보면은 밑에 학생 기록부 뗄 수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유행을 했어요. 그거 떼보는 게. 저도 한번 떼봤는데 고등학교 때 제 학생 기록부에 그 장래희망란에 보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의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그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희망을 써놓으셨고 그 학생 본인의 장래희망이 작가인 거예요. 3년 연속. 그래서 내가 기억한 나 자신과 실제 나가 좀 달랐던 거죠.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꿈을 꿨었구나라는 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고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얼마나 어떤 습작 시간을 거치셨어요?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게 대학교 때도 사실은 대학문학상이나 뭐 네. 신춘문예 투고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냥 꾸준히 쓰고. 근데 저는 꾸준히 쓴 거죠. 그죠. 네. 근데 막 그렇다고 작가님처럼 아예 문창과 다니면서 계속 썼던 거는 아니고 네네. 그냥 왜 뭐 땡땡 신문 신춘문예래 그러면 한 2달 전부터 써서 그냥 내고 뭐 이런 1년에 한 달 정도 쓴 거죠. 근데 그런 정도였었고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냥 신문방송학과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장의 어떤 괴롭힘들을 겪으면서 문예창작과 대학원을 가면서 본격적으로 습작이 시작됐고 그때 한 2, 3년은 미쳐서 썼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편씩 막 단편 썼었고 12장짜리 쓰고 막 장편 소설도 쓰고 투고를 미친 듯이 했고 그때 그 2년 동안 제가 작가가 못 되면은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고 딱 그렇게 배수진을 쳐놓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대학원에. 그래서 투고한 횟수를 살펴봤더니 작가가 되기까지 50번 아이고, 네. 가까이 네. 투고를 했고 떨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저를 꺾고 작가가 된 분들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할 수 있어. 막 박서련 작가님, 김메라 작가님, 정영수 작가님. 그럴만했다. 그러니까 다 잘 쓰는 분들이셨고 네. 근데 이게 될 것처럼 이제 최종신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28살에 된 거면 진짜 빨리 된 거죠. 진짜 빠른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막 너무 조바심이 나고. 너무 공감가요. 제가 2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 우리 비슷한 궤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특히나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 학자금 대출로 대학원 다녔으니까 빚이 2천만 원이 생긴 상황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인생 막 망한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저도 그 글을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지만 이제 20대 중반에는 가정환경 문제로 글을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딱 작가님처럼 1년 안에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겠다. 라는 그치.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접어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합격 전화가 왔을 때 그 나한테 마이크를 줬다라는 게 너무 공감 가요. 그때부터 절대 안 내려가 무대에서. 난 이 마이크 죽을 때까지 못 나. 충전을 하면서까지도 나는 얘기를 할 거야. 너무 많이 부르고 싶어.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작을 하나 봐요. 맞아요. 작가님 책 진짜 많이 내셨잖아요. 그쵸. 비슷하게 많이 내셨죠. 저보다 훨씬 많이 내셨어요. 많이 내셨죠. 저는 거의 뭐 응축된 게 너무 많았어갖고. 저보다 할 말이 더 많으셨던 거죠. 거의 터트렸죠. 그리고 약간 원래 SF 작가들이 많이 쓰고 빨리 써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물론 이 세상을 소재로 하지만 어쨌든 사용되는 도구들이 너무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새로운 어떤 과학적 사실들도 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변주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캐릭터도 워낙에 많고 어쨌든 소설은 인간에 국한돼 있다면 SF는 좀 더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저랑 또 비슷하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만 써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작가님은 나 이제 작가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순간이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실 이 소설이 나올 때까지 이제 4년이 걸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 쓰는 중간에 다시 못 쓰게 될까 봐 두려운 적은 있었어요. 제가 다른 미디어로 한번 가시면서? 맞아요. 그 드라마를 썼잖아요. 제가 대도시산업법 드라마를 써서 냈고 그 과정에서 소진도 많이 됐었고 그게 이제 100명이서 하는 팀 프로젝트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압니다. 그래서 사실 몇 달 동안 집에 누워만 있기도 했고 그때는 매일 공포가 그거였어요. 이제 다시 글 못 쓰면 어떡하지? 라는 그 공포심이 너무 컸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이 소설을 완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설사 그거보다 힘든 어떤 상황이 생겨서 바다 끝까지 내려가더라도 나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것도 시간의 감촉 은희경 쌤 책을 듣고 나온 것도 제 롤모델이세요. 그러니까 30대 때부터 쭉 글을 쓰셔서 지금 거의 35년 동안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현재형으로. 저는 그런 작가로 아마 살다 죽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허락한다면은 전 아마 죽을 때까지 글을 쓰지 않을까. 너무 좋죠. 네, 작가님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네. 그 작가라는 직업이 제일 좋은 게 끊임없이 상상하고 계속 쓸 수 있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처럼 잘 질리는 성격의 사람들도 네. 매번 새로운 인물과 세계를 상상을 하니까 맞아요. 지겹지가 않아요. 그 혼자 있어서 전 좀 재밌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쵸, 그러시죠. 그 저도 공감 가는 게 그 어떤 드라마의 전혀 다른 형식의 그 어떤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이게 협업이니까 맞아요. 내 이야기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아, 드라마는 사실은 정말 많은 돈이 투여되는 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이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맞아요.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저는 또 회사 생활도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했잖아요.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괴로움들도 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쓰다가요. 소설을 쓰는데 소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죠.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른 종류의 행복이죠. 네. 이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희열과 혼자 하는 작업을 했을 때 희열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유로워요. 나만 재밌으면 돼.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소설이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첫 줄에 우주가 멸망했다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요. 근데 드라마 첫 줄에 우주가 멸망했다 쓰면 이제 그때부터 200억인 거예요. 맞아요. 왜 멸망을 했느냐를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도 시켜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잖아. 네. 아, 제가 진짜 그냥 가볍게 쓴 한 줄이 그 한 줄 때문에 몇 시간 회의를 하는 걸 그럼요. 거치면서 제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드라마 장면에 군입대 하는 장면 넣었는데 훈련소 장면 썼는데 그거를 좀 없애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보조 출연자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그 군장을 메고 밭을 걸어가는 장면으로 바꿔달라고. 대박이다. 그래서 바꿔드리면서 아 이게 영상 글쓰기구나. 그렇죠.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 예산에 대한 얘기가 확 나오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 얼마나 신나셨어요 이 소설 쓰면서 날라다녀. 이 소설은 진짜 공간이 한 50억짜리 세트가 10개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쓰면서도. 저도 드라마 쓸 때 쓰다가 그 이끼숲 썼거든요. 네네. 지하도시 만들어 이런. 네. 아 그럴 때 아주 열심히. 네. 역시 우리 자본과 억압을 통해서 명작이 탄생한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네네. 우리는 이렇게 소설을 사랑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소설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볼 것이 많은 시대에. 저는 최근까지 약간 회의적인 게 있었어요. 네. 뭐 어차피 이야기거리 이렇게 많은 시대에 소설이 뭔 의미가 있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장르의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돌아와 본 결과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소설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소설이 진짜 경제적인 매체예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죠? 싼 책이요? 편이에요. 네, 책이 싼 네, 편이죠. 그쵸. 싼 편이고 두 번째로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전달을 할 때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문자 매체가 최고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울하다는 감정을 표현하려면 동원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시죠? 네. 뭐 화면도 찍어야 되고 음악도 넣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책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끝이에요. 네. 천설라는 지금 우울하다. 네. 네, 글이 안 써지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경제적인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성의 차원에서도 이 책이라는 것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또한 내가 몰랐던 감정을 찾아내주는 과정 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소설을 대체할 수 있는 장르가 많지 않다. 문자 매체를 대체할 수 있는 장르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매체들은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금전적인 것들 네네. 모든 어떤 많은 역량에 의해서 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뭐 제작이 안 된다거나. 네. 근데 소설은 좀 웃긴 게 독자가 없어도 작가가 있어요. 읽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데라고 해도 저희는 글을 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난 누가 읽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쵸. 쓰다 보면 읽지 않을까요? 안 읽으면 안 쓸 것 같은데. 선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소설은 너무 작가가 먼저인 거예요. 그냥 쓰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맞다. 네. 그 말씀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확실히.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책은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작가님 앞으로 한 50년은 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막 길게 살 계획은 없었는데 예, 50년이면 짧죠. 짧은 건가요? 그럼 거의 요즘 시대에는. 아 그래요? 그쵸. 시대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150까지는 마음을 먹으세요. 그거는 전 좀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네. 정말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아오셨는데 요즘 작가님이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요즘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이요. 모든 게 너무 흥미로워서. 책 출간을 앞둬서 그렇겠죠 또?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이런 말씀 작가들끼리 많이 하지만 글 쓰는 것 빼고 지금 다 흥미로운 상황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아무래도 제가 지난 책을 딱 내고 완전 마감을 한 지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네. 지금 새 소설을 이제 한 3주 있으면 연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재밌기도 하겠다. 재밌다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밀린 드라마도 너무 많고. 그래요? 그럼 이게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원래 공통 질문이 삶의 낙이에요. 지금이 아니어도 좋고 그냥 작가님의 전체 삶을 통틀었을 때 작가님의 삶의 낙은 어떤 건가요? 이게 저의 진짜 행복이자 불행이기도 한데 네. 저는 글 쓰는 게 네. 삶의 낙이자 그쵸. 유일한 행복의 방편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불행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잘 써지는 사람은 없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잖아요. 365일 중에서 그쵸. 우리가 성공적으로 글 쓰는 날은 글쎄요. 한 3주 정도 아닐까요? 그죠? 2, 3주 정도. 그 네.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 다 너무 괴롭고 네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일이 너무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또 괴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도 뭔가 소설에 대한 평가나 소설에 대한 것이 나와 너무 붙어 있나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 아니에요. 그럼 예. 너무 다행인데요. 네, 그거 나에 대한 평가는 아니죠. 네, 인간 나를 잘 모르죠. 독자분들이나 그쵸, 네. 비평가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하죠. 이 소설에 대한 평가가 이 소설 좀 재미없다면 그쵸. 큰일 났다 이제 나 뭐 그쵸. 먹고 사냐. 빨리 다음 걸 써야 된다. 빨리 써야 되고 다음에 또 이만큼 또 이제 잘 내주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 뭐 하시지 않나요? 그죠? 그쵸.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뛰어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은 어쨌든 이제 큰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좀 준할 만큼이랄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좀 대표작이 그래도 막 10년, 20년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 계속. 근데 그 제 욕심이죠. 사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긴 한데 저는 어쨌든 너무 대표작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도. 근데 문득 어느 날은 살면서 이게 나의 책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 그건 너무 감사하죠. 한 번이면 됐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가님 네. 너무 충분히 있잖아요. 이미. 너무 감사해요. 저 네. 지금 가끔도 요즘도 네. 자려고 누가 있으면은 어떻게 내가 그걸 썼지? 어떻게 썼고 맞아요. 이 책이 어떻게 영화도 드라마도 만들 이게 어떻게 맞아. 이 많은 사람들이 봐줬지? 어떻게 해외에 이렇게 많이 읽을 수가 있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걸 등한시해도 안 좋고 가끔은 그래 한 번이면 됐지라고 나의 마음을 놓아주기도 하고 그치만 뛰어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청계파랑 이후에 썼던 작품들이 사실 내적으로는 내가 더 잘 썼다고 생각하는 작품들도 많잖아요. 더 모든 소설이 다요. 더 잘 썼다고 네, 생각. 그거를 더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뭔가 이 작가가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세상에 만방에 보여주고 맞아요. 싶은 그런 이 마음. 사람 성장하고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알아달라. 계속 봐달라. 똑같은 생각을 하네요 저희가. 네.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 드렸고 뭐 계획도 얼추 들은 것 같기는 해요. 미국도 가시고 네. 이제 또 연재도 하시지만 네네. 그럼 이 책에 대한 앞으로 뭐 홍보 일정이나 행사들에 대한 계획을 여쭤봐도 될까요? 쭉 북토크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뭐 도서관에서도 일을 할 거고 뭐 천 작가님과도 저희가 행사가 맞아요. 하나 예정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독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의 SNS 계정과 출판사 SNS 계정을 참고해 주시면 끝도 없이 올라올 겁니다. 네, 작가님 미국 가시기 전에 네. 많이 뵙고 네네.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박상영 작가님의 추천곡 한 곡 더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저의 최애 가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투어스입니다. 투어스의 그 최신 어떤 타이틀곡이었던 널 따라가 유유라는 노래를 틀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천설란의 방에 놀러와 주신 박상영 작가님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건 한 인물의 삶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사람의 한 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소설가 천설란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 놀러와 주실 거죠?